중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무척이나 강하고 중국의 시골보다도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인에게 유독 친절하고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까지 퍼져 있다고 하죠. 중국에서 한국에 오게 된 주인공 또한 그런 생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베이성 우한에 살고 있는 주신이라고 합니다. 우한이라고 하면 해외의 사람들은 우한 폐렴과 코로나를 엮어서 생각하며 저를 무척 좋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얼마 전에야 깨닫고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중국에서 생겼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그것도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박쥐를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것은 까맣게 몰랐거든요. 그런 음식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 또한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편이라서 어른들이 주는 음식을 잘 받아 먹으면서 컸고 키도 150cm나 다다를 만큼 꽤나 큰 편이죠. 어쨌든 우한이라는 저희 지역에서 저는 공장을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수의 전기차 회사인 샤오펑이 우한에 전기차 제3공장을 짓게 되었고 그런 세계적인 기업의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을 짓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건설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했고 저는 중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한시가 마치 세계의 전기자동차 공장이 된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여기저기 건물을 짓는 소리로 시끄럽긴 하지만 중국의 세계적인 그룹 둥펑자동차 그룹과 일본의 혼다 자동차가 합작한 둥펑혼다의 공장도 최근 완공되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는 동네가 바로 저희 동네죠. 그런데 일본의 혼다는 중국의 둥펑자동차보다 낮은 품질이라고 들었는데 둥펑자동차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 합작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저희들은 뻔히 알고 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무언가 중국이 너무 주변국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공장의 소문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집에 살고 차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고 그 작은 섬이 여기저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일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들려오는 소문들이 반복되다 보니 사실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저 관광지로나 알려진 나라지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한참 못 미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저희 지역에서는 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좁은 집에 사는 건 기본이고 집안의 난방도 잘 되지 않아 겨울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떨며 잔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처지라고들 합니다. 특히 자동차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둥펑자동차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일본 혼다는 그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전기차 기술을 따라올 수 없는 처지라면서요. 그나마 있던 기술도 노후화되어 중국의 최신 기술을 배워가려는 목적으로 중국과 합작한다는 소문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본이 그렇게 어렵다니 과연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일본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동차는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의 일부인데 일본에서는 차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 대중교통에 의존한다고 했죠. 들리는 말로는 일본 도로가 워낙 좁아서 차를 갖는 것도 부담이 크고 주차비가 너무 비싸서 웬만한 사람들은 감히 차를 살 생각조차 못한다고 하더군요. 덩치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또한 일본은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아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더 강화됩니다. 뉴스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조그마한 섬나라에서는 화산 폭발이며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중국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넓은 나라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큰 자연재해가 드물고 정부의 노력으로 도시와 농촌 모두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공장에 새로운 외국인 간부가 한국의 전기차가 중국의 경쟁차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지만 중국의 경쟁이 된다는 말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익히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뉴스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중국에서 원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다뤘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차나 도로가 제대로 없는 나라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력거를 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도시라고는 해도 제대로 된 고층 빌딩 하나 없이 허름한 집들만 가득하다는 묘사도 흔했죠. 그러니 한국이 무슨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만든단 말입니까? 한국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배터리 기술조차도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경쟁차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국인 간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그 태도가 참 어이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도 적고 땅도 좁아서 제대로 된 공장을 지을 공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처럼 넓은 땅에서 대규모 생산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도 그저 소량으로 생산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중국과 경쟁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은 이미 선두에 서 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전기차를 논하려면 아마도 앞으로 몇십 년은 더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종종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한국이 못 사는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공장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가 저희를 한바탕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여왕님처럼 대접한다고 하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보면 무조건 잘해준대. 특히 중국 사람들은 무슨 귀빈이라도 된 것처럼 대접한다잖아. 라는 말에 모두들 깔깔거리며 웃었죠. 그럴 만도 하지. 자기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외국인들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라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한국은 자전거조차 탈 수 없는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도로도 포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먼지투성이 흙길을 걸어 다닌다고 들었죠. 중국에서는 개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흔한 일이고 도로에는 전기차가 넘쳐나는데 한국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없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접한다는 이야기가 더 우스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한국에 가볼까? 라는 농담 섞인 제안이 나오자 모두들 흥미를 보였습니다. 가서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여왕님 대접이나 받아보자. 며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을 보면 특별히 더 잘해준다는데 가면 진짜 왕처럼 대접받을지도 몰라. 라는 말이 나오자 한국에 대해 막연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워낙 가난한 나라이니 가서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하다는 소문이 많아서 아마 최대한 대접하려고 애쓸 거라는 이야기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언제쯤 한국에 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렴한 숙소를 구하고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여왕님처럼 대접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우리의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켜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특히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죠.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 엄청 신기해할 거야. 이 말에 모두가 깔깔거리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한테 최신형 샤오미를 보여주면 기절초풍할걸. 누군가가 최신형 샤오미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자랑하듯 만지작거리자
주변에서는 웃음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중국 기술의 위상이야.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은 꿈도 못 꿀 거야.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모른다는 건 저희 사이에서 당연한 이야기로 통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카메라나 아날로그 전화기를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며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우월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라는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도 한국에서는 구경조차 어려운 희귀품처럼 보일 거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말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멋진 물건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말을 흉내내는 동료를 보며 모두들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그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이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최신 기술과 물건들을 보고 얼마나 놀랄지 뻔했죠.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겠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하는 모습도 사진에 담아서 두고두고 자랑해야지. 라는 말에 모두들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우월한 존재로 보이고 그들의 부러움을 한껏 느껴보는 경험은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며 저희는 중국 기술과 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할 기회를 상상하며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그곳에서의 모험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하며 한참을 웃던 중 누군가가 문득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갔다 오고 나면 시간 날 때 일본도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이 말에 다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곧장 웃음이 터졌습니다. 일본이라면 모든 것이 작고 오밀조밀하다는 이미지 때문이었죠. 일본 사람들은 집도 작고 차도 조그맣잖아. 우리가 중국에서 흔히 타는 커다란 SUV나 전기차를 몰고 가면 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라는 말에 또 한 번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어떻게 이런 큰 차를 탈 수 있습니까? 라며 눈이 휘둥그레질 거야. 맞아. 일본은 땅도 좁아서 집이 마치 상자 같대. 우리 같은 대가족이 살려면 집 한 채가 부족하겠지. 거기 사람들은 아마 우리 집 같은 아파트를 보고 깜짝 놀라겠네. 그뿐이겠어? 일본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겠지. 어떻게 이런 큰 차를 운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 아냐? 라는 농담에 모두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음식도 그렇잖아. 그 조그마한 접시에 조금씩 담아 나오고 밥 한 공기가 세 모이만큼 나온다면서? 또 다른 동료가 말을 보태며 웃음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밥도 듬뿍 먹고 큰 그릇에 국도 가득 담아 먹는 걸 좋아하잖아. 일본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 부러워할걸?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중국처럼 클 수 없을 거야. 그 작은 섬나라가 우리처럼 대륙의 스케일을 가질 수 있겠어? 라는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처럼 넓고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삶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꿈이겠지. 결국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작고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여왕님처럼 대접받고 나서 일본에도 한번 가서 왕처럼 놀다 오자. 라는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한국과 일본 모두 우리의 문화와 기술력을 보고 감탄하며 부러워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이 얼마나 흥미로울지 상상하며 모두들 더욱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모두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라 그런지 익숙한 풍경에 편안한 기분이 들었죠. 한국은 공항도 별거 없겠지. 중국의 작은 지방 공항 수준일 거야. 누군가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한국으로 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세련된 디자인, 깔끔한 시설물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떠올렸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깐만, 우리 경유하는 거야? 이거 한국 공항 아니고 중국 공항 경유지 아니야? 동료 중 한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주변을 둘러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한국 공항이 이럴 리가 없잖아.
이건 분명 중국의 대도시 공항 수준이야. 한 동료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여기 일본 공항인가?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일 리가 없잖아. 모두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자동화된 기계와 안내 로봇, 넓은 복도, 깨끗한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내 무빙워크와 커다란 디지털 안내판을 보며 이게 정말 한국이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면세구역에 들어서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신 브랜드들이 즐비하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모습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의 국제공항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데? 라는 말을 하며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도착한 거 아니야? 분명히 한국은 못 사는 후진국이라고 들었는데 여긴 도저히 그런 나라 같지 않아. 모두들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살펴보며 속으로 혼란을 느꼈습니다. 결국 공항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제야 우리는 여기가 정말 한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와 한국의 인터넷에 접속해 서울로 가는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지하철이 가장 편리하다는 정보를 얻었죠.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자마자 우리는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역사는 상상 이상으로 깨끗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지하철이야. 중국의 고급 백화점 같은데?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열차의 외관부터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쾌적한 공기, 넓은 공간, 편안한 좌석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공기청정기와 디지털 화면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 공기청정기라니 이런 건 중국에서도 본 적 없어.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 자체였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꽉 찼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키가 크고 깔끔한 옷차림에 정돈된 느낌이었으며 몸에서 좋은 향기까지 났습니다. 우리끼리 작게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키가 크고 깔끔해? 우리가 키가 제일 작은 것 같아. 지하철은 매끄럽게 달렸고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쾌적한 환경에 감탄하던 중 서울로 가기 위해 요금을 결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금액을 보고 모두가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싸다고? 한국 지하철 요금이 이렇게 높아. 중국에서 익숙했던 저렴한 교통비와 비교하니 한국의 지하철 요금은 상당히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몇 번 타면 중국에서 한 달치 교통비를 다 쓰겠어. 누군가가 농담을 했지만 그 농담이 웃기지도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시 후진국이라면 교통비라도 싸야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네. 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볼수록 그 값어치를 하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깨끗하고 시설이 이렇게 좋으니 요금이 비싸도 이해가 되긴 해.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한국의 지하철은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그 규모와 활기로 또 한 번 말을 잃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도로는 매끈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도시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라고? 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을 거라더니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울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유명하다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정갈하게 정돈된 전통 건축물들이 마치 한국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곳곳에서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아. 한국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중국의 궁궐에만 익숙했던 터라 이곳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죠. 경복궁 뒤로 펼쳐진 북촌 한옥마을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에 줄지어 늘어선 전통 한옥들은 전혀 낡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련되게 보존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은 이렇게 전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관광을 마친 뒤 우리는 근처의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골목마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느 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메뉴판에는 각종 요리들이 깔끔한 사진과 함께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유명한 불고기와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모두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은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였고 한 입 먹어보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너무 맛있어. 가격도 처음에는 비싸다고 느꼈지만 음식을 먹고 나니 왜 이런 가격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이 정도 가격에 먹을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수준이 높은 나라야. 우리가 묵었던 호텔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텔 같은 곳일 거라 예상했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호텔 직원들의 세련된 서비스까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니 깨끗한 침대와 최신식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호텔이라니 중국에서 온 우리가 오히려 낯설 정도야.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물과 전시물들이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고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섬세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술품을 만들어낸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믿었던 거지? 가이드를 통해 한국이 이미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왔던 거야. 우리는 정말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어. 서울에서 보낸 하루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은 자전거도 없고 도로도 없는 후진국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면에서 중국을 넘어서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우리 모두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하루를 마친 뒤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적인 유물들과 전시물들이 차곡차곡 놓여있는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그리고 한국의 고대 유물들이 주는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유물들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천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유물이야. 우리는 전시된 유물들의 섬세함과 예술성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려청자의 독특한 푸른빛은 우리가 알고 있던 중국의 도자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자기와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섬세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수많은 문화재를 불태우고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았나?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유물들을 잘 보존해왔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여겼던 걸까요? 중국의 역사적 유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큰 혼란의 시간을 겪은 뒤 문화재와 역사적 자산들을 대다수 잃어버린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단지 20세기만큼 현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얻은 많은 가치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한국에 대해 뭐라고 생각했던 걸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큰 문화재를 지켜온 나라는 한국뿐이야. 중국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유물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보면 돼. 우리는 모두 고개를 저으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생각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고대 유물들이 중국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했는지 알게 됐어. 중국은 많은 역사를 잃어버렸지만 한국은 그만큼의 유산을 잘 보존해 왔다는 사실을 몰랐어. 서울에서의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가난하고 후진국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선입견이 깨져버렸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현대적인 면에서도 중국보다 훨씬 앞선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물가와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만큼 서비스와 질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겁겠는데 이런 물가에서 어떻게 사나. 대중교통도 비쌌고 저녁을 사 먹으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거리와 환경은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곳에서 쓰레기가 어디 있을까? 길가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를 보며 우리는 그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런 곳에서 쓰레기가 하나도 없을까? 우리가 중국에서 자주 배운 것 중 하나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청소부가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순간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길을 걷다가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그냥 길바닥에 놓았던 거죠. 여기서 버리면 누군가 치워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서 한 한국인이 우리를 쳐다보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데서 쓰레기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 한국인의 말투와 표정은 단호하고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그 순간 우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국인은 우리에게 매우 차분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저 황당함에 휩싸였습니다. 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런 문화 차이를 처음 경험한 거였고 그때 비로소 한국이 얼마나 문명화된 사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별 문제 없다고 배웠는데 한국은 진짜 다르구나. 그 이후로 우리는 그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다. 비록 물가와 대중교통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런 깨끗한 환경과 질서 있는 문화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쓰레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으니까요. 중국에서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하면 곧바로 눈에 띄고 그것도 큰일이 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쓰레기는 그냥 바로 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또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경우도 꽤 흔한 일이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나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풍경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길거리에서 보리를 못 본다고? 그 순간부터 한국의 도시 환경에 대해 점점 더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보리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는데 왜 한국은 그런 거 못하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길거리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만큼 문화와 사회에 대한 높은 존중과 질서가 깃든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저 불편함을 느꼈던 점들이 사실은 다 한국 사회의 엄청난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지? 라고 생각하며 불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문화가 바로 한국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구나. 점점 더 한국의 질서 있고 세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처음에 불편했던 점들이 오히려 좋은 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한 베트남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사람이 갑자기 조금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외국인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우대를 받거나 여왕 취급받지 않나요? 라고요. 그러자 그 베트남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사실은 중국인들이 민폐라는 소문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인식이 많아요. 그리 호감이 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폐라니?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편안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베트남 사람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중국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중국인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특히 한국처럼 중국의 힘에 의존하는 나라일수록 중국인들이 오면 환대받고 우대받는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특별히 반기지 않겠냐는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실제로 경험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이라고 소개하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리 반갑지 않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 반응에 저는 혼란스러웠고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왜 중국인을 반기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중국과는 다른 독립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국의 자존심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였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죠. 중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입한 정보들, 특히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왜곡된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힘에 의존하고 있다고 선전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과 문화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중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점점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동맹이 아니라 자국의 독립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고 그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중국에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 정보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러웠어요. 중국에서는 정부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었거든요. 중국의 인터넷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국가에서 허용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죠. 중요한 정보들이 차단되고 심지어 중국 내에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었고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에서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류하고 있었고 이곳의 생활은 그야말로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인터넷이 엄격히 통제되고 정부의 감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걸 알면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죠. 게다가 중국은 전 국민을 CCTV로 감시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의 행동까지 모두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국가에 의해 수집되고 통제되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감시나 통제가 없었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국에서 경험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삶의 제한을 느껴왔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죠. 한국에 가본 중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을 직접 경험한 후에는
그동안 중국에서 겪었던 제한적인 생활이 비교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인터넷 자유와 같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정보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제한되는 반면 한국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이나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의 규범을 잘 지키는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합니다. 중국에서는 교통, 청결, 공공장소에서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은 그 점에서 큰 차이를 느끼곤 하죠. 정말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한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게 된다면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중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하나같이 모두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한 음식점에서 중국에서 왔다는 주방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중국인들은 모두 한국으로 와서 살아야 행복할 거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와 함께 간 친구 또한 한국어를 배우자고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한국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정말 천국이었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